브롱스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내일 아침 뉴욕 지역의 최저기온은 올겨울 들어 최저인 화씨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기준 미 전역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이 지난 토요일 마감됐지만 등록자 수는 겨우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브롱스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 63명이 부상을 입었고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 54분께 뉴욕시 브롱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지만 최소 32명의 중상자를 비롯해 모두 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6세 이하 아이들 8명을 포함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초 사망자 수가 19명으로 알려졌지만 17명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중 13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2, 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높이만큼 연기가 치솟고 창문 밖으로 화염이 번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독가스가 많이 퍼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들은 거의 모든 층에서 부상자를 발견했고 이 중 다수는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태였습니다. 데니얼 니그로 뉴욕시 소방국장은 이 건물 전체에 걸쳐 많은 사람이 갇혀 있었다며 전례 없이 많은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맨 처음 불이 난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던 바람에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그로 국장은 또 불은 고장난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화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모두 120가구 규모에 주로 노동자 계층이 살고 있고 입주자 다수는 정부의 월세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평소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작동해 이날도 가짜 경보가 울린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일원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뉴욕 지역의 최저기온은 올겨울 최저인 화씨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가 중북부지를 거쳐 북동부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번 주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뉴욕 지역의 최저기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화씨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20마일의 강풍까지 불어서 실제 체감온도는 화씨 -2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에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수요일까지 북극의 찬 공기가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8에서 10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 내외로 영상의 기온을 보이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이번 주 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미 전역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무려 8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기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이전 7일과 비교해 78% 증가해 70만 5,62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는 32.5% 늘어난 13만 8천 명이었고 사망자는 5.2% 상승한 1,650명이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에만 발생한 신규 환자는 90만 832명, 사망자는 2,61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의 누적 환자는 6천만 명에 달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누적 환자는 5,980만여 명, 사망자는 83만여 명이었습니다. 미국 카운티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7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코로나 대유행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주는 신규 환자 폭증으로 입원 환자가 늘자 급하지 않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환자 수용 능력이 낮아졌다는 사유로 최소 2주 동안 비필수 수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관내 병원 4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프로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 등에 대규모 백신 접종 사이트를 열기로 했고, 일리노이주도 대량 접종 클리닉 4곳, 오리건주는 대규모 접종소 10곳을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5세 미만 환자 비율이 10만 명당 4명꼴을 넘어섰습니다. CDC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5세 미만 어린이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당 4명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이고 1년 전과 견주면 약 3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진 5세에서 11세 어린이 가운데 입원 환자 비율이 10만 명당 0.6명에 그친 것에 견주어도 크게 높았습니다. 5세에서 11세 연령대의 입원 환자 비율은 최근 몇 달 사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관리들은 4세 이하 연령대 입원 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 연령대 인구에서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더 높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어린이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은 부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의 유행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5세 이상 연령대 어린이들에게선 이처럼 가파른 입원 환자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5세 이상인 어린이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차이를 설명할지 모른다면서도 5세에서 11세 어린이 가운데 백신 접종자 비율은 16%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은 확진자 수 증가에 비하면 느린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인력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병원의 과부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초기 오미크론이 가장 빨리 덮친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의 코로나19 지표들을 살피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의 증가율과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오미크론의 잠재적 피해를 엿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3개 도시에서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의 확진자 수를 2020년 9월 22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의 사망자 수와 각각 대조했습니다. 다만 매체는 통상 입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례 급증이 있고 난 후 몇 주 뒤에나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사망자 수를 3주가량 앞당겨 신규 확진자 수와 비교했습니다. 이 결과 뉴욕타임스는 새 도시에서 사망 추세가 급증했다면서도 지난 겨울 전고점 대비 환자 수가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일부 의료진들은 초기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전 파동 때와는 달리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진단했지만 집중치료 또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 2020년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향해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13만 8,326명으로 지난해 1월 환자 수 14만 2,273명과 비교해 약 4,000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인력난이 또 다른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5,000개 병원 가운데 약 4분의 1에 달하는 1,200개 병원이 현재 대유행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치명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처럼 폐가 아니라 상부 호흡기 세포에서 주로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 최근 임상 데이터와 실험실 연구 결과를 통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처럼 폐 쪽 감염이 아닌 상부 호흡기 세포에서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병리학 과장이자 오미크론 연구의 책임자 제임스 머서 박사는 오미크론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기존 알파나 델타 변이만큼 많은 치명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기존 코로나19 감염이 치명적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보다는 코와 인두, 후두, 구강 등 상부 호흡기 세포에서 번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과 홍콩 대학에서 실시된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참여한 바이러스 학자 라빈드라 굽타는 하기도는 심각한 질병의 통로이자 원인이라며 오미크론이 상기도 감염 중심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덜 심각한 증상으로 이끌고 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쥐와 햄스터를 통한 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 동안 오미크론은 코에 감염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면역 저하자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8월 13일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3차 백신을 승인한 뒤 10월에는 4차 접종을 잇따라 허용했습니다. 보건당국은 4차 접종 시기를 3차 접종 후 6개월로 권고하다가 오미크론 파동 영향으로 접종 시기를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 내 면역 저하자를 약 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백신 접종 또는 감염에 따른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코로나19에 보다 취약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55%에 달하고 장기간 질병을 앓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7일 지금 우리는 4차 접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 전 수천만 명의 3차 접종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4차 접종 성과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달 초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업체와 자가진단키트 업체들도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업체와 자가진단키트 업체들은 인력 부족과 물류 대란, 정부의 승인 지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업체 볼트헬스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이슨 펠드먼 최고 경영자는 자사와 계약한 뉴저지의 한 연구소에서는 검사 인력의 40%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검사 물량이 많은 북동부 지역에서 수집한 검체를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중서부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는 방법마저 동원하고 있지만 워낙 검사량이 몰리면서 24시간 내에 나와야 할 결과가 36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검사 수요와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자 백신 접종자는 더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검사 키트 생산을 줄이거나 관련 사업을 중단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5억 개를 사들여 각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달에 2억 개가 넘는 자가진단키트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업계에선 그런 규모의 계약이 단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5억 개의 키트를 생산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은 지난 토요일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등록자 수는 겨우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대선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8일 밤 12시르기에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8,715명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구 명부에 등재된 1,725명을 포함하면 잠정 1,440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과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의 추정 유권자 15만 9,999명의 6.52%가 등록한 겁니다.
선거 관할별로 보면 주 뉴욕 총영사관은 추정 유권자 13만 4,625명 중 9,569명이 등록해 7.10%,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는 2만 5,373명 중 871명이 등록해 3.43%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뉴욕 일원 유권자 등록수와 등록률은 역대 대선 중 최저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관심이 컸던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등록자 수에 비해선 23.8% 줄었고 등록률로 비교하면 당시 11.9%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유권자 등록이 급감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대선 자체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호택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에 비해 재외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재확산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투표는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됩니다. 김 재외선거관은 투표소 설치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소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는 염화 칼슘과 같은 제설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제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친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용 염화물은 눈을 녹이는 것과 동시에 물의 어는 점을 낮추고 눈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막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로 위에 염화물을 뿌려 눈을 녹이는 방식이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사용량은 지난 50년간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소금 중 약 43%가 도로 제설용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염화칼슘 등이 도로에서 녹으면서 토양이나 호수, 하천 등으로 유입돼 생태계를 위협하고 식수 전용 저수지까지 오염시킨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빌 힌츠 털리도대 환경과학 부교수는 담수 생태계 내의 염분 농도 상승이 담수 생물의 풍부도와 성장, 번식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환경 피해뿐 아니라 인프라와 인간의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비용도 큽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 기술에 실린 한 연구는 뉴욕의 가정용 식수시설 중 24%가 도로에 뿌려진 염화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환경보호국 추산치에 따르면 미국 도로 위에 뿌려진 염화물로 차량이나 다리 등이 부식되면서 드는 보수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힌츠 부교수는 제설용 염화칼슘 같은 염화물의 사용이 담수 동물이나 인간의 안전한 농도 수준을 넘어 담수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 이슈는 지금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을 현행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기준을 변경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다며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은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렵고 발급까지 소요 시간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 방문을 위한 확인서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의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자동 발효됐습니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비시민권자가 뉴욕시에 최소 30일만 거주해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법률팀과의 논의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앞으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정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홀이 발표한 이사 트럭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200만 건 이상의 이사 트럭 편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이사로 인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텍사스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가 많았던 지역은 플로리다였고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인디애나, 콜로라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홀은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시카고 주민들이 텍사스로 많이 이사를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데이터에서 최하위인 50위를 기록했고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엘라베마,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티그룹은 오늘 14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은 이달 말까지 무급 휴가를 보낸 뒤 해고할 것이라고 지난 7일 통보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금융사 중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시티그룹이 처음입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10월 미국 대형 금융사 중 처음으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지금까지 직원의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그룹은 종교나 의료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